우리 지난 시간에는 그 고려의 왕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왕들의 업적을 중심으로 해서 그 고려가 어떻게 성립되었는지 그리고 고려가 어떻게 발전을 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통치체제, 고려의 통치체제의 정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 복습하는 문제로 두 가지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우선 태조가 취한 민생 안정책은 어떤 게 있었나요? 조세 인하 그리고 흑창 설치 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태조는 지난 시간에는 아니라 지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태조 왕건이 취한 민생 안정을 위해서 취했던 정책은 취민유도라고 하는 조세를 인하해가지고 취민유도, 그러니까 그 백성을 다스릴 때는 백성을 다스릴 때는 그 법 같은 게 뭐 어떻게 정해져 있는 그런 법 같은 게 필요하다라는 의미가 담긴 게 취민유도를 통해 가지고 그러한 정책을 펼쳐서 조세를 인하를 했고요. 또 흑창을 설치했습니다. 이 흑창은 어떤 거랑 비슷했나요? 고구려의 진대법과 비슷했습니다. 고구려의 진대법은 고구천원 때 일파소라는 사람의 건의로, 일파소의 건의로 그거 이렇게 그게 된 거였었죠. 이게 뭐였나요? 어떤 거였죠? 춘대 춘합 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봄에 빌려주고 가을에 갚게 하는 가을에 곡식을 거두고 나면은 그때 많으니까 그때 갚게 하고 봄이 되면은 그 보릿고개처럼 그렇게 돈이라는 그 식량 같은 게 없으니까 그때 그 봄에 빌려주고 가을에 갚게 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농민들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흑창을 설치하고 또 조세를 인하하는 그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자, 그러면 상기의 건의로 실시한 고려의 관리 등용 방법은 어떤 게 있었나요? 과거제였습니다. 이 쌍기는 어떤 사람이었었죠? 후주에서 넘어온 귀화한 사람이었습니다. 귀화를 한 사람이니까 가문이 없는 가문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등용을 했다라고 말했었죠. 네, 이렇게 귀화를 한 쌍기의 건의로 과거제를 실시했습니다. 과거제는 광종의 업적이었습니다. 광종이 이렇게 그 실력, 그 사람들의 능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신진 관료를 뽑기 위해서 과거제를 이렇게 실시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오늘 배울 부분에 대한 학습 목표 두 가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 중앙행정조직이 귀족 중심으로 마련되었음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효율적인 지방 통치를 위해 지방행정제도를 정비했음을 설명할 수 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통치체제에 대해서 배울 건데 통치체제도 두 시간에 나눠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통치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통치체제. 여러분, 나라를 다스릴 때 어떤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나라를 구성하는 데는 국민이랑 땅이랑 이것저것 필요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게 해서 나라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 나라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통치체제가 필요합니다. 이 통치체제는 나라나 지역을 도맡아 다스리는 체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통치체제가 없으면 어떨 것 같나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제도 같은 게 아무것도 없으면은 그 나라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다스리는 게 굉장히 힘들겠죠. 이렇게 통치체제가 없으면은 그 나라에 있는 백성들을 다스리기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안정이 되고 나서는 나라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통치체제를 반드시 수립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려도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통치체제 같은 것들을 정비해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그걸 점점 더 이렇게 정비를 해서 나라를 조금 더 수월하게 다스리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이 통치체제를 어떤 통치체제를 만들었는지, 중앙에는 어떤 통치체제가 있었고 또 지방에는 어떤 통치체제가 있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중앙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우선 고려 건국 초기에는 태봉과 신라의 제도를 받아들여서 운영을 했습니다. 자, 이 태봉은 어떤 거였죠? 태봉은 후고구려의 이름이었습니다. 후고구려가 그 이름을 태봉으로 바꾼다, 마진으로 바꾸고 태봉으로 바꾸고 그렇게 바꾼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건국 초기에는 후고구려인 태봉과 또 통일신라의 제도를 받아들여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광평성, 내공성, 순궁부, 병부 등 여기에서 이렇게 가지고 온 제도거든요. 이러한 제도들을 받아들여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당나라의 삼성육부를 가지고 왔고 또 송나라의 제도를 참고해가지고 그 고려의 실정에 맞도록 이렇게 개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태국과 신라의 제도를 받아들이고 또 당나라의 제도도 받아들이고 송나라의 제도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고려에서 독자적으로 이렇게 실정에 맞도록 개편을 해가지고 그렇게 통치체제를 운영했다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우선 태조 때에는 그 레이성이라는 걸 설치해가지고 유교적 공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 성종 때는 태봉의 제도를 버리고 당나라의 제도를 모방한 삼성체제를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삼성체제를 마련하는데 우선 여기에서 이 당나라의 이 제도를 모방하기만 한 게 아니라 앞서 말했듯이 송나라의 제도도 받아들였고요. 또 고려에 또 독자적인 제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고려의 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개편을 했습니다. 고려의 정치기구 중심은 이성육부 조직이었습니다. 여기서 당나라를 모방해가지고 당나라의 삼성육부 제도를 모방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해가지고 그대로 수용한 게 아니라 당나라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거를 고려의 실정에 맞도록 개편을 했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고려는 당나라의 삼성육부를 이렇게 모방했지만 이렇게 만들 때는 이성육부로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려 중앙 정치 기구의 중심은 이성육부 조직이었습니다. 이 이성육부는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럼 중앙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우선 이성육부는 중서문화성이 있었습니다. 중서문화성이 있고 또 이성이니까 성이 하나가 더 있겠죠? 그거는 삼서성이었어요. 이렇게 성 두 개의 성이 있고 여기에 육부가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네, 이렇게 육부가 붙어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원래 당나라의 삼성육부는 중서성이랑 문화성이 따로따로 있어서 중서성, 문화성, 삼서성 이렇게 3성이 있었는데 고려는 이거를 중서문화성으로 합쳐가지고 중서문화성과 삼서성 이렇게 이성육부로 개편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성육부 제도를 확립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서문화성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중서문화성은 최고 중앙관서로서 국정을 총괄했습니다. 그 이성육부가 중심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중심이 되었던 게 중서문화성이었던 거죠. 네, 이렇게 중서문화성은 최고 중앙관서로서 국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했고요. 또 중서문화성의 장관인 문화시중이 여기에 수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서문화성의 장관은 문화시중이었다. 네, 문화시중이라고 불렸다라고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관직이 2품 이상인 사람은 제신이라고 부르고 3품 이하의 낭사로 이렇게 따로따로 품에 따라서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그 회의 같은 거 얘기할 때 제신이 한 번 더 등장을 할 거예요. 네, 우선 그렇게 넘어가고요. 제신은 백관을 통령하고요. 그 관리들을 그렇게 다스리고 정책을 의논하고 또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최고 중앙 관서에서 또 거기에서 또 높은 곳에 있는 그런 위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귀족 사회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귀족 중심의 통치 체제. 여기 이렇게 귀족들이 모여가지고 그 구성을 제일 높은 그곳에 만들고 또 거기에서 높은 사람들끼리 나중에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귀족 중심으로 이 통치체제가 운영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또 난사는 간쟁과 봉박 그리고 서명 등의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게 하여간 뭐냐면은 간쟁은 우선 왕의 잘못을 논하는 이렇게 왕의 잘못을 논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또 봉박은 그 왕명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그거를 거부하는 왕명이 잘못되었으면 그것을 거부하는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서경은 관리 임명의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2품 이상의 재신과 3품 이하의 남사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상서성에 대해서도 한번 나머지 성인 상서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거 보면서 같이 설명하는데 이건 지울게요 이제. 자, 우선 보면은 상서성은 육부를 관리하고 그 정책을 집행하는 그런 것들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상서성 밑에 이렇게 육부가 이병, 호형, 예공 이렇게 육부가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상서성은 이 육부를 관리하고 또 여기에서 그 위에서 중서문화성에서 정책을 결정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그런 것들을 담당했습니다. 자, 우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실제로 상서성은 중서문화성에서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정도의 역할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정책이 나오면은 정책을 이 사람들이 정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상서성에서는 그거를 그냥 집행하는 그런 실무 기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같은 성 이렇게 두 가지의 성으로 있지만 그 역할이 굉장히 좀 작았다, 적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상서성의 또 장관인 상서령은 실제로 있는 실직이 아니었습니다. 또 여기 상서성에서 진짜로 있는 그런 장관인 복야는 여기 재상에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그럼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그냥 중서문화성에서 결정되는 것들을 그냥 집행만 하는 그 정도의 역할을 가진 가진 곳이었다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상서성의 육부가 그 예속이 되어서 그 각각의 군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병, 호형, 예공 순서라고 말했습니다. 이거는 우선 고려의 독자적인 구성이에요. 이 이름 같은 것들은 그 삼성육부에 있는 것들을 그 당나라에서도 이건 모방했지만 그 구성이라고 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고려의 독자적인 모습이 있거든요. 이는 인사권을 담당했어요. 인사를 담당했습니다. 그 사람을 부르는 그런 인사를 담당했고 병은 그 군사 지금 국방부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호는 세금을 관리하는 세금을 그렇게 했고요. 형이라는 것처럼 법 그런 것들을 담당했고요. 또 얘는 공부 그리고 또 외교과 같이 이렇게 담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공은 그 만드는 공업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를 만드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병, 호형, 예공의 순서로 되어 있었고 이 구성은 고려의 독자적인 구성이었다. 네,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육부는 각각 정삼품의 상서가 장관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상서성의 그 좌우부계의 통수를 받았다. 육부가 이렇게 통수를 받았다라고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근데 또 실제로는 중서문화성에 있는 재신들이 육부 판사를 겸임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선 이 상서성에서 이 통수를 받았는데 상서성의 통수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또 중서문화성의 재신들이 육부의 각각의 그 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겸임을 하고 있었다. 네, 겸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상서 위에는 각 부를 관할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통해서도 중성문화성의 결국 상서성이 중성문화성에 예속이 되어 있었구나, 육부도 이렇게 중성문화성에서 결국 이렇게 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삼성 육부가 있는데 그 삼성 육부 이외에도 그게 있거든요. 여기 중추원이 있고 또 다른 것들이 3사가 있습니다. 중추원이랑 3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사대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가 당나라의 제도만 그렇게 모방을 하는 게 아니라 송나라의 제도도 참고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참고한 거에 이렇게 중추원과 3사가 있습니다. 네, 중추원과 3사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중추원은 군사의 기밀을 담당하고 또 국정을 총괄하는 추밀, 그리고 또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는 승선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전에 우리가 중성문화성이 국정을 총괄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중성문화성이 있고 또 거기에 이렇게 중추원도 함께 해가지고 이 둘이서 국정을 총괄을 한 거죠. 국정을 총괄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군사 기밀을 담당하고 국정을 총괄하는, 여기서 또 높은 추밀이 있었고요. 고위 관료인 추밀이 있었고,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는 그런 비서실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승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중추원은 중성문화성과 함께 통치 조직의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중성문화성을 제부라고 부르고 중추원을 추부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기에 재신이 있었죠. 아까 전에 높은 2품 이상의 관리 재신이 있었고, 여기는 또 추밀이 이렇게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높은 직분들의 이름을 따가지고 제부, 추부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두 개를 같이 제추 혹은 양부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이 제추는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제추회의다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 회의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조금 더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선 3사는 재정 회계를 담당하는 그런 기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능과 지위에 있어가지고 비교적 그렇게 낮은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또 어사대가 있었어요. 어사대는 중서문화성에 있는 낭사와 함께 대관이라고 불렸습니다. 낭사, 중서문화성에서 3급 이하의 관리들이 낭사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낭사들과 함께 대관이라고 불렸어요. 이 대관은 앞서 말했듯이 간쟁, 공박, 서경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에게 왕이 잘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또 뭔가 잘못된 왕명 같은 것들을 거부하고 인사 관리에 힘을 그렇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정치 권력의 균형을 잡고 있었다. 왕권을 이렇게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이 간쟁, 공박, 서경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정치 권력의 균형을 잡는 그런 역할을 대관이 했다. 어사대와 낭사가 이렇게 함께하는 대관이 했다. 이런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고려의 독자적인 기구. 아까 전에 우리가 당나라를 모방하고 또 송나라를 모방했는데 그 이외에도 고려의 독자적인 게 있었다는 걸 했습니다. 그러한 독자적인 기구로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 있었습니다. 네,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은 이 회의를 하는 그런 기구였어요. 이걸 보면은 우선 도병마사는 대외적인 국방 그리고 군사 문제를 이렇게 담당을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인 것들은 도병마사에서 이렇게 도병마사에서 이렇게 군사 같은 그런 것들을 그런 문제들을 관리를 했고요. 또 식목도감에서 대내적인 법제나 제도 등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이렇게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라는 고려의 독자적인 기구가 있었는데, 이거는 중서문화성과 중추원의 보관, 재신과 추밀의 합의제로 구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여기에서 높은 고위 관료들이 재신과 추밀이 있었다. 이 사람들을 제추라고 그렇게 부른다. 이 둘을 합쳐가지고 제추라고 부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고위 관료들이 이렇게 합의를 하는, 그렇게 하는 회의를 하는 기구입니다. 이렇게 고관들이 회의를 하는 기구였어요. 제가 조금 전에 제추회의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고관, 여기 중서문화성이랑 중추원에 있는 높은 관료들이 재신과 추밀이 이렇게 여기에서 모여가지고 같이
대외적인 것들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또 대내적인 문제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 회의를 제추회의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네, 이렇게 재심과 추밀이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서 제추회의라고 부릅니다. 이 제추회의에는 대외적인 문제를 다루는 도병마사가 있고 대내적인 문제를 다루는 식목도감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통해 가지고 고려의 사회가 문벌 귀족들이 국정을 주도하던 고려의 귀족 정치의 특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 귀족들이 모여가지고 결국 자기들이 그걸 하는 거잖아, 회의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전에 삼국에 대해서 배울 때 막 삼국에도 귀족 회의가 있었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고구려에 뭐가 있었죠? 고구려에는 그 제가들이 모여가지고 그 가들이 모여가지고 제가 회의가 있었고 또 신라에는 귀족 회의 뭐였지? 네, 귀족 회의였던 우선 화백회의가 있었죠. 화백회의가 있었고 화백회의 그리고 제가 회의가 있었고 화백 그리고 정사안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삼국에도 이러한 그 귀족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런 귀족 회의가 존재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려도 결국 귀족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각각의 이 중서문화선과 중추원이라고 하는 이 중심이 되는 국정을 총괄하는 이 두 군데에서 거기에서 또 높은 고위 관료들만 모여가지고 자기들만 따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귀족들, 고위 관료들만 모여가지고 하는 제추회의, 이렇게 도병마사와 식목도감 이 두 가지 회의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회의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이 당시에 문벌 귀족이 국정을 주도하고 있었구나. 고려시대는 이렇게 귀족 정치가 이루어지는 시대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중앙을 봤으니까 지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고려 건국 초에는 호족 세력으로 인해 가지고 효율적인 지방 통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각각의 호족들의 힘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강해가지고 자기들이 자치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지방을 통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조세, 세금 같은 것들을 관장하는 사자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사자를 보내고 거기에서 결국 세금 같은 것들을 사자가 이렇게 관장을 하는데 거기에서 호족 자치적인 그런 것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성종 때 드디어 지방관을 파견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방관을 파견하는데 12목을 지방에 12목을 설치하고 거기에 이렇게 지방관, 외관들을 이렇게 보낸 겁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중앙집권 체제가 이렇게 강화되어서 오도양계라고 하는 지방 제도가 마련이 되었어요. 이렇게 나라를 오도양계로 그렇게 구분한 거죠. 국방적인 이게 아마 뒤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나올 것 같은데 통일신라는 구주오소경 막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로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방을 이렇게 할 때 오도양계로 나누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지방제도를 중앙집권 체제의 강화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지방제도 같은 것들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방호족이 여기 지방관을 보좌하는 향리로 전환이 됩니다. 네, 그럼 오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오도는 일반 행정구역이었어요. 그냥 여기 보면 이렇게 그냥 행정구역. 그냥 행정구역이었고요. 또 여기에는 안찰사를 파견해가지고 도내를 순찰하게 했습니다. 이 각 오도 아래에는 주부군현이 있었고요. 또 고려의 특수행정구역인 향과 구곡소가 있었습니다. 특수행정구역인 향구곡소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보면 향구곡소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양민이에요. 그냥 평민인데 천민 같은 취급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쉬울 거예요. 이 향구곡
이거 뒤에서 이거 향부곡소에 대한 설명을 뒤에서 조금 더 하기로 하고, 그래서 오도는 이렇게 일반 행정구역에 있어. 일반 행정구역이었다. 그러면 양계는 어떤 거였을까요? 양계는 군사행정구역으로 병마사를 파견했습니다. 여기는 일반 행정구역이었기 때문에 그냥 뭐 순찰 같은 거 하는 그런 안찰사를 파견을 했고, 양계는 여기 그 군사행정구역, 그러니까 군사적 요충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요충지였기 때문에 병마사를 파견을 했습니다. 또 전국에는 500여 개의 군현이 존재했어요. 이렇게 많은 군현이 존재했는데 모든 군현에다가 그 수령을 파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관에 모두 파견하지 못했습니다. 왜 나오지? 지방관에 모두 파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령이 파견된 곳을 주현이라고 불렀고, 파견되지 않은 곳을 속현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보면은 수령이 파견된 주현은 130개 정도였는데 속현은 373개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령이 파견된 주현보다 수령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더 많았다. 네, 속현이 더 많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 가지고는 중앙의 통치력이 지방 침투가 불안정했다. 아직 중앙 집권이 되었지만 그래도 지방 침투가 불안정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속현은 주현의 예속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방관 수령이 파견된 주현의 예속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앙의 간접적인 지배를 받았죠. 이 주현에는 그 수령이 직접 이렇게 파견이 되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지배를 받는데, 이러한 주연에 예속되어가지고 속현에 이렇게 있는 주연에 예속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중앙의 간접 지배를 받았다. 네, 그래가지고 이러한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가지고 고려 중기 이후에는 속현에다가 간무를 파견했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또 주연의 수도 그 아까 전에 말했듯이 130개 정도 됐기 때문에 그 수가 적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일률적인 통제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몇 개의 큰 군현을 개수관으로 삼아가지고 중단기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주연을 이렇게 제대로 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몇 개의 큰 군현을 개수관으로 삼아가지고 중간기구 역할을 했다. 그리고 또 이후에는 속현에 대한 외관을 좀 더 많이 이렇게 보내가지고 주연의 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자, 앞서 말했듯이 양계는 북부지방, 그러니까 그 군사적 요충지였죠. 국방지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국방지역이 맞나요? 군사적인 요충지? 그런 곳인 북부에 있었고요. 여기에는 병마사를 파견했다. 그리고 오도는 여기 북부에 양계가 있고 두 개의 그 계가 있고, 오도는 밑에 있는 남부지방, 그냥 이 북부지방 그 밑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남부지방에 있는 그냥 일반적인 그런 곳이었고, 여기에는 안찰사를 파견했다. 그리고 또 북부지방은 국방상의 필요로 인해 가지고 일찍이 양계 병마사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국방상 요충지에는 진을 설치했고요. 경기는 개성구에서 직접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렇게 전국의 지배 방식이 일원화가 되지 않았던 거죠. 양계는 국방 지역이니까 뭐 그쪽에도 있고, 또 국방상 요충지에는 진을 설치하고, 또 막 오도는 뭐 안찰사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근데 또 여기 있는 중심인 경기는 개성구에서 직접 통치를 하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전국의 지배 방식이 일원화되지 않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전국의 지배 방식이 일원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고려의 지방 제도가 아직 미숙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그 위치에 따라서 다 따로따로 이렇게 일원화되지 못하고 다 따로따로 되는 것을 통해 가지고 고려의 지방 제도가 아직 미숙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군현에는 향리 조직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향리는요, 조세랑
곡물을 징수하는 그런 세금 같은 것들을 걷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요역을 진단하는 그런 행정실무를 담당했습니다. 이렇게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역할이었고, 이 사람은 향리는 그 수령을 보좌하는 역할을 했어요. 수령을 보좌하는 역할인데, 이 지위가 향리라는 지위는 결국 이렇게 계속 세습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방호족이 나중에 향리화가 되었다. 이렇게 지방호족이 지방과 파견으로 인해가지고 향리가 되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향리가 된 지방호족들도 그렇게 지위를 세습해가지고 자기들의 특권 같은 걸 여전히 조금씩 누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지방행정제도는 중국에 있는 9년제를 기본으로 생성했습니다. 중국의 그 9년제를 기본으로 생성을 했고, 또 5도 양계의 이원적 조직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통치를 하는 부분과 또 군사적인 부분이라서 그렇게 따로 이렇게 통치를 하는 이런 이원적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9년에는 지방 출신이 호장, 부호장 등 향리직에 임명이 되었습니다. 이 향리는 주연이나 속현 그리고 부곡에도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지방관이 있는 주연에서는 지방관을 보좌하는 역할이었는데, 또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나 부곡 같은 데에도 이렇게 향리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이렇게 세금 같은 거 걷고 또 역을 징발하는 그런 역할, 행정실무를 담당하면서 수령을 보좌하는 역할이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수령을 보좌하는 역할이었지만 이 행정실무 자체의 실권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금 같은 거 걷고 이 사람 노동력 같은 거 사용하고 하는 것들이 실권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여기에서 폐단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그냥 수령을 보좌하는 그런 작은 역할이었는데 점점 자기의 힘이 이렇게 강해지는 그런 폐단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자꾸 향리 세력이 다시 커지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지방호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방관을 보냈는데, 이렇게 향리 세력이 계속 커지니까 향리 세력을 억제하기 위해서 사신관 제도와 기인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향리는 지방호족 지위에서 점차 이렇게 지위가 하락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신관 제도는 그 지방 출신자를, 그 지방 사람을 이렇게 임명하는, 그 사신관으로 지방 출신 사람을 사신관으로 임명하는 그런 제도였고요. 또 기인 제도는 인질 제도, 인질로 그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인질 제도였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태조 때 호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펼친 그런 제도였었죠. 네, 아무튼 이런 제도들이 있었고, 또 앞서 말했듯이 특수행정구역인 향부곡소가 존재했습니다. 향이랑 부곡은 농업을 담당하는 곳이었고, 소는 수공업과 광업을 담당하는 곳이었어요. 이 향부곡소 주민들은 국학에 입학을 하거나 아니면 과거에 응시하는 것들을 할 수 없었습니다. 원래 양민들은 양민 이상이면은 다 과거에 응시할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여기 향부곡소라는 특수행정구역에 있는 사람들은 양민 지위지만 이렇게 과거에 응시를 할 수 없는 그러한 그런 제한이 있었습니다. 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부곡 같은 걸 원래 그냥 일반 9년이 잘못을 하면 부곡으로 강등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오히려 반대로 부곡이라는 특수행정구역이 9년으로 승격하는 그런 경우도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 규모가 작은 편이었기 때문에 거의 그런 것들은 많이 없었다 라는 걸 알면 많이 없었습니다. 이 향부곡소에 있는 사람들은 양민이지만 원래 그냥 이 신분 체제 속에서는 양민이지만 거기에서는 결국 천민 같은 취급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향부곡은 원래 신라시대 때부터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소는 고려시대에 발생을 한 그런 곳이에요. 고려시대의 말단 행정조직은 통일신라에서도 나왔었죠. 신라와 마찬가지로 촌이었습니다. 이것도 신라와 마찬가지로 촌에는 외관이 따로 없었어요. 그리고 촌장의 자치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촌장은 자연스럽게 지방사회 지배계층이 이렇게 형성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또 9년을 통해 가지고 촌을 지배했고,
조세를 숙지하는 그러한 행정체계를 편성하였습니다. 고령 향촌사회의 지배 세력은 장리층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까 전에 그 향리 말하는 거예요. 수령 파견으로 해가지고 그 지위가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방 호족으로 있을 때보다는 그 지위가 많이 하락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이 지방에서는 자기의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 그 수령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고려 전기에는 중앙 관리가 범죄를 저지르면은 그 사람을 그 사람을 시족에서 제명을 시키고 또 그 사람이 원래 있던 그 본관 고향으로 귀향을 시키는 귀향 그 고향으로 이렇게 돌려보내는 그런 형벌을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중앙 관직이 지방으로 이렇게 축출되는 것은 치명적인 타격이었던 거죠. 그 사람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방으로 축출되는, 중앙에 있다가 지방으로 축출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장리층이 지방 세력의 중추적인 위치에 존재를 했습니다. 어쨌든 자기들의 지방에서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추적인 위치에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고려시대 향리에 대한 글이에요. 이거를 보면은 향리의 역할 같은 거에 대해서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수령의 통제를 받는 향리가 실질적인 행정을 담당하였다. 초기에는 독자적인 행정 조직을 갖춘 지방 세력이었으나 나중에 독자적이고 중앙 집권 체제에 포섭되어 그 힘이 많이 약화되었다. 그리고 그래가지고 이 수령은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다스려야 했기 때문에 향리의 도움이 필요해가지고 도움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향리의 힘이 커졌고요. 또 지방과 없는 속현에는 향리가 사실상 수령의 역할을 맡았다. 그런데 고려 말에 점점 이 속현이 줄어가지고 향리는 수령을 보좌하는 아전으로 그 지위가 크게 낮아졌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가지고 고려시대의 향리는 결국 수령을 거기에 이렇게 파견된 지방관을 보좌하는 역할이었다. 하지만 그 지방관은 향리의 도움이 많이 필요했고, 또 향리는 실질적인 행정을 담당했기 때문에 그 세력이 많이 커졌다. 그리고 아예 그 지방관이 없는 속편에서는 향리가 지방관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우리 이번에는 지방호족이 그 향리화되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네, 향리화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지방호족은 지방호족은 두 가지로 변형이 되는 거죠. 하나는 중앙으로 가가지고 중앙 관료가 되거나 이렇게 중앙 관료가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수령이 아니라 수령을 보좌하는 역할이 향리가 되었죠. 지방관이 수령을 보좌하는 향리가 되는 이렇게 지방호족이 그 자기의 자체적인 이런 세력이 많이 줄어들고 이렇게 중앙으로 가가지고 중앙 관료화가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지방에 남아가지고 지방에 있는 지방관을 보좌하는 향리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수업을 잘 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두 가지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고려의 중앙 통치 기구 중 당 제도를 참고한 부분은 어떤 거죠? 삼성육부 제도인데 당나라의 삼성육부를 참고해가지고 이성육부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성육부라고 적는 게 조금 더 정확했겠네요. 이렇게 당나라의 삼성육부 제도를 참고해가지고 고려는 이성육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나라와 송나라의 영향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부분은 이성육부다. 이성육부, 중심에 위치했던 이성육부가 있다라고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고려의 특수행정구역은 어떤 게 있었죠? 향부곡소가 있었죠. 향부곡은 농업을 담당을 했고요. 그리고 소는 공업, 수공업, 광업 이런 것들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원래 그냥 양민의 신분이었으나 그냥 그걸로 볼 때는 양민이지만 실제로는 그 이하의 양민이 아닌 천민것 같은 그러한 천민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았다. 말이 되게 안 나오네. 네, 아무튼 이렇게
천민 취급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은 이렇게 중앙과 지방에 대해서 같이 중앙과 지방 통치 제도에 대해서 통치 체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여기에 이어가지고 군사 제도나 아니면 또 아까 전에 처음에 나왔었던 과거제 그런 관리를 등용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학교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